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최근 역사학계에서 정조에 대해서 혹은 좀 더 넓게는 영정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의 폭을 좀 넓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정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탕평정치죠. 탕평정치란 뭔가요?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 자체로 당파 관련이 없이, 당파가 너무 소위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당쟁이고, 그 다음에 좋게 말하면 붕당 간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질서가 파괴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이 등장해서 신하들을 고르게 한편에 쏠리지 않게 고르게 선발해서 등용함으로써 이전에 흐트러졌던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을 탕평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이제 식민 시기에 식민사학이 우리 역사를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해방 이후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 라는 자각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평 정치 그리고 정조가 부각되었고요. 탕평 정치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우리 시험 문화사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붕당 정치, 그죠? 동서분당으로 동과 서로 분당되어서 각자의 스승 혹은 학맥에 따라 정치적 주장을 달리하는 당이 생긴 것이죠. 최초로요. 이 붕당이 되면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씩 헤쳐 모임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붕당이 무너지진 않았죠. 특히나 이제 양난 이후에 무너지진 않았는데 한정된 이익은 적고, 예를 들면 벼슬자리는 적잖아요. 이 벼슬자리는 적은데 각자의 당의 사람들이 자기 당 사람들을 뽑아서 등용시키려고 하려고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밥그릇은 적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호 이익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호 사설이라는 책 쓴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인데 붕당의 본질은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 붕당의 싸움이 격화가 되면, 밥그릇 싸움이 격화되면 그것이 뭐다? 환국이라 그랬죠. 환국. 환국이 무슨 뜻? 글자 그대로 뜻을 이야기하자면 바뀔 환자에다 국면국자예요. 그러니까 국면이 확 바뀌는 것이죠. 국면이 바뀌는 건 뭐냐면 공존하던 붕당이 어느 한 당을 몰아내고서야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붕당에서 황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침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쫓아내야만, 살육을 해야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에는 경신대출척, 요즘은 이제 용어 자체가 경신환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신대출척이었습니다. 출척의 의미가 뭐예요? 축출해서 쫓아내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붕당과 또 다른 붕당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었죠. 밥그릇이 적으니까 한쪽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싸우는데 규칙이 없이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거니까 요즘 격투기 시합에서
복싱이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 레슬링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경기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죠. 점수를 내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격투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싸움이 정당하게 벌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죠. 어떤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으니까 정당한 룰을 가지고 한쪽과 한쪽이 공존하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하는 정당 정치인 것이고요. 권력은 한 군데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환국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몰아내고 정권은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숙종대에 안 되겠다. 그리고 영조대에 들어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몰아내는 이러한 정치적 파국의 형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왕이 중심이 되어서 싸우는데 신하들이 싸우는데 권력을 가지고 말리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싸우는 실력보다 훨씬 더 고난이 세야죠. 그렇죠. 어느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사람을 멈출 수 있게 하려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두 사람을 뜯어놓 말려놔야 되니까. 그렇죠. 이 말려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왕에 의해서 신하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권력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탕탕평평하게 평평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력이 굉장히 세야 되겠죠. 정치적 권한이 세서 싸움도 말리고 권력도 나눠주고 왕이 마음대로 하려면 역시나 탕평 정치하려면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탕평정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루지 않을 테지만 탕평정치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탕평군주가 갑자기 서거하면서 특히 정조가 서거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누가 채우고 들어오나요? 세도 가문들, 힘 좀 꽤나 쓰는 뼈대 있는 가문들이 들어서게 되죠. 풍양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문들이 들어와서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가문들이 차지하는 권력의 정치 형태의 특성이 바로 세도 정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바로 탕평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조 대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대왕하게 되면 그동안 영화, 소설,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뤄졌습니다. 정조 시대가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정조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조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뒤에서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긴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본받을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 조선시대의 정조대왕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언사들부터 시작해서 영화, 드라마 어마어마하게 재생산되었죠. 그런데 이 정조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의 모습 드라마에서 현빈으로 많이 최근에는 현빈이 분했었죠. 정조의 역할을요. 그래서 뭔가 잘생기고 똑똑한 건 두말 나위 없고 잘생긴 데다가 그렇게 체구도 호리호리하면서 핏이 잘 받는 호리호리한 그 체형이죠. 키도 크고 이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현빈의 모습에서 정조대왕은 저렇게 생겼을 거야. 똑똑한 데다가 권력도 잘 분배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신 분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정조대왕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세자라는 분인데
이 사도세자란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는 과정이 좀 일반적인 케이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정조의 할아버지였었던 누구? 영조가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영모죄로 뒤쥐에 가두어서 죽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뭔가? 송강호가 분했었는데 영조로 나오고 아무튼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아버지를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영조가 죽인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뒤에 배후에는 이 지긋지긋한 이 당파 싸움의 배경이 들어가 엮여져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봤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파 싸움에 정권의 눈이 먼 이 늙은 여우 같은 노론 대신들, 그때 노론이었으니까요. 노론 대신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뺏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뒤에 나오겠지만 정조까지 새벽에 공격을 하고 정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조대왕은 잘생긴 데다 똑똑하기까지 하니까 밤새 공부하면서 그걸 버텨내고 낮에 자면서 밤새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노론들을 확 몰아내고 탕평정치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능인 거야, 그러니까. 만능 치트키가 생긴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뭐 신빈집이 안 당하는 거 아니야?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오고 우리 역사의 구세주로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는 것이지. 정조에 대한 열풍이 한창 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개혁군주의 구현된 이미지는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예. 요 왼쪽 거는 제가 한 대학생쯤 대학생은 더 됐지. 이제 대학원생쯤 됐을 때 나오던 이미지였었는데 이서진이라고 그죠? 지금은 뭐 이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한때 인기가 꽤 높은 탤런트였습니다. 예. 김정은이라는 여자 탤런트하고 아마 이서진하고 나온 드라마가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그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서진이 뜨기만 하면 그냥 손만 들어도 그냥 소리가 어, 나오던 팬들의 소리가 나오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저씨처럼 돼버렸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무튼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세히 그 당대의 최고 배우들로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고창석 씨한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정조의 이미지는 이 왼편에 있는 이미지는 이거는 상사화입니다. 정조의 어진이라고 하는데 상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왕실 족보 어떻게 보면은 왕실 계보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언보감에 수록된 정조의 모습은 요래요. 예, 왼편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조의 성격을 실록이라든지 각종 자료들에 나온 걸 봤을 때 불같아. 그리고 정조대왕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지만 독살설도 있기는 하지만 독살설 이전에 어쨌든 질병을 앓으시던 모습을 그 서술해 놓은 걸 보면 이분이 소위 말하는 사상의학에서 태양인에 해당된다 그래요. 태양인이라는 것은 상체가 크고 열이 많고 위쪽에 열이 많고 화도 많으니까 이 종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정조대왕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제 생각엔 요 영화배우 고창석 씨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염도 우리나라 사람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수염이 많은 체질이 아니라서 면도는 이제 코 밑에와 턱 밑에 정도만 하는 수염을 만약 기르게 되면 간신배처럼 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수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 고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덥수룩하죠. 그리고 체구도 좋으시고요. 그죠? 성격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털털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털털한 성격이 아니라 좀 불같은 성격이라면 정조가 딱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안 그리고 고창석 씨가 정조대왕으로 나오진 않죠. 왜? 개혁군주 샤프한 이미지, 밤새 공부하는 이미지, 백성들 항상 위하고 신하들한테는 딱딱하게 굴고 권력에는 사정 없이 강하게 굴고 개혁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고창석 아저씨는 잘 정조대왕을 평생 못하는 거야. 예. 우리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는 정조대왕에 대해서 저러한 샤프한 이미지 그리고 무엇이든 다 해줄 것만 같은 만능 군주의 이미지로 그렇게 굳혔을까요? 어, 이미지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면요. 부패한 기득권 노론과 대립한 개혁군주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다짐하는 정조, 숱한 암살 시도를 겪다 결국 독살된 비운의 군주, 뭐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이 여기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뚫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조는 외롭게 당파와 아주 늙은 여우 같은 그런 정치인들과 싸우고 외롭게 홀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력은 누구? 노론이라는 이 정치 집단, 정당이라는 것이고 이 노론이 결국은 뭘 또 했어요? 아버지를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게 하도록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까지 죽이려고 밤에 기습까지 했었던 그런 노론과 평생에 걸쳐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끝끝내 독살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우리나라는 세도 가문이 차지했었고 세도 가문이 부패했기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망하는 시기에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 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세종이 아니라 정조가 그렇게 독살되었기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해서 식민지배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정조가 아주 오래 사셔가지고 진짜 완전 장수군주가 돼가지고 100세까지 사셨다 그래. 그럼 개혁을 제대로 이루셔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마음먹은 대로 성과를 내셔서 조선왕조가 더 튼튼하게 되어서 그러면 조선왕조가 지금까지 계속 돼야 되는 게 맞나? 조선왕조가 지금도 태종, 태세, 문단 사이가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종 해가지고 또 하나의 문종이 나와가지고 문종이 죽을 때까지 왕을 하고 의정부 삼정승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 제도는 과거 제도 임용고시 같은 것도 없고 과거 하나만 봐가지고 그것만 봐가지고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예요? 정조가 개혁을 성공해서? 아니죠. 정조는 개혁을 성공하더라도 우리에겐 별 도움이 안 돼. 그렇지 않나? 어. 하지만 우리는 정조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있어요. 정조는 개혁을 성공해서 조선 사회를 잘 이끌어줘야 돼. 그래야만 식민지배를 안 당해. 식민지배를 안 당하고 조선이 개혁에 성공해서 오늘날까지 신분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정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과 내지는 과도한 기대를 함으로써 이런 초점을 가지고 기대를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까지 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조의 밑에 나온 거 숱한 암살 시도를 겪다가 결국 독살되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정유 역변입니다.
정주치기 1년 어느 날 밤에 자객들이 정조가 자고 있는 침전에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침입은 성공하지 못하고 정조가 결국 암살하려는, 결국 나중에 밝혀봤더니 암살하려는 시도였었는데 이 암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정조는 그 이후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늙은 여우들 노론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노론들과 그 이후에 거의 전쟁에 가까운 밤샘 공부를 하고 밤새 버티면서 얘네들이 또 쳐들어올까봐 암살을 시도할까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텐데 어찌되었던 건 간에 노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그런 이 극강무도한 노론 세력들에게 정조는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조가 어린 왕이었거나 멍청한 왕이었거나 그랬으면 이 노론 세력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죽어버렸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되게 똑똑한 왕이었었죠. 강건한 왕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영린이라고 하는 역사, 영화, 판타지에 가까운데요. 이 노론 이 나쁜 놈들 아버지를 죽였어? 정조, 왜 이렇게 정조까지 노론들이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 첫날, 즉위한 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모르나? 뭘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이덕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죠. 야, 우리 아버지가 사도세자야. 우리 아버지 어디서 돌아가셨지? 저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뒤주에서 돌아가셨어. 누가 죽였을까? 아직 안 밝혀졌지? 근데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런 식의 뉘앙스라는 것이지. 25살의 왕위에 등극한 정조는 어리지만, 비교적 어렸지만 똑똑한 왕이었었고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가로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세력들을 기르는 데 아주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는 기본적으로 영모로 죽었기 때문에 정조는 그러면 반역자의 아들이 되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다른 데다가 갖다가 양자로 붙였던 것이죠. 영조의 아들은 효장세자가 있었고 사도세자 이전에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효장세자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사도세자도 아주 늦은 나이에 영조가 얻은 아들이었는데 사도세자는 영모로 사망을 했으니까 반역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를 순 없어서 그래서 그 위에 아주 오래전에 어린 나이로 사망한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다. 양자로 입양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정치적으로 정조가 이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즉위한 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몇몇 역사학자들은 아니고 역사 강사들도 있고 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린에서 이걸 턱 받아가지고 대결 구도로서 노론과 싸우는 홀로 외롭게 싸우는 정조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 내용은 뒤의 내용은 생략한 채 앞의 내용만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첫 줄만. 죽었어. 다 죽었어. 너는 이제 싸움이야. 너희와 전쟁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어떡할까요? 얘네들이 어느 날 밤에 정유역변을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죠. 눈
부릅뜨고 뒤에 있는 애들도 눈 부릅뜨고 정전을 도와가지고 노론하고 언제 한번 한판 뜬다. 너네 누가 죽던 내가 살던 한번 뜬다. 라고 대결 구도 속에서 가져갔던 것이죠. 이것은 즉위일 기사입니다. 1776.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실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왕께서 종통의 왕실의 그 핏줄 족보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아까 얘기했었죠. 효장세자가 어떤 분인지 사도세자 말고 큰아버지 되죠. 굳이 저 이야기를 하자면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전날에 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나의 뜻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얘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인정도 사람 사이의 인정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런 분부를 내린 후에도 계기와 같은 불량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승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추승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예.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형률로서 논제하고 선왕의 영령에 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 맞아. 그런데 선대왕께서 종통의 중요함을 위해서 효장세자에게 입양을 보냈단 말이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도세자의 아들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 또 왕실도 콩가루 집안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라고 한 거예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다 죽었어가 아니라는 것이지. 예. 무리하게 구도를 노론에게 핍박받아서 돌아가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그리고 첫날 복수를 천명하 내가 사도세자 아들이다라고 복수를 천명하면서 노론들로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객을 동원해서 살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정조의 초기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지.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진위는 복잡한 정치 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 자체도 반역자의 아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본인은 사도세자의 아들 맞아 생물학적은 그러나 영주의 뜻도 지켜야 돼. 그래야만 왕실의 종통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반역자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이 있다 없다야? 없다가 되겠지. 자,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 맞아.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할아버지께서 옮기셨어. 근데 뭐가 문제니? 근데 자꾸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애들은 전국 혼란에 쓸데없는 논란을 가지고 오려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경계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사도세자의 이 즉위 한 날 한 말의 의미입니다. 노론 한판 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역변. 아까 정의역변이 뭐라 그랬죠? 다음 시간에 한번 비디오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링크를 한번 줘볼까요?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오. 예. 아주 멋있게 자객들이 침입을 해요. 예. 지붕으로. 기와지붕에 여러분들 조용한 밤에 예? 아무리 신발 좋은 거 신고 고무신이 뭐 집신이겠지만 집신 신고 살금살금 걸어도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있던데 뭐 이렇게 돈 10,000원 내면 기와장에다 소원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밟아보면은 깨질 위험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잘 나. 그지? 그런데 한밤중에 조용한 때에 그 지붕 위를 뛰어다니면서
이거는 아예 경보, 그 요즘 조그만 애들 신발에 삑삑 소리 나는 것보다 더한 거야. 그냥 내가 침이 파오하고서는 그냥 경보음을 울리면서 나 갑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그리고 국왕의 침소가 그렇게 침입당할 정도로 한 나라에 그래도 500년을 어, 지속된 왕조였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왕을 경비할까? 아무리 노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주변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다고 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기록에다 남게 돼 있어요. 지붕에서 소란 피우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한번 실패했어요. 또 다시 시도를 해요. 임금 곁에 아무도 없는 순간에 가능할까? 임금 곁에 아무도 없는 순간이 있을까? 없어요. 그리고 또 범인은 바로 검거가 돼요. 그렇게 지붕을 처벙처벙 뛰어다니는 애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정조는 견제 세력을 모두 소탕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이상해. 지붕 위에 뛰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잡힐 시점에 딱 다 잡힌 것도 그렇고 자, 이거는 정조가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정조가 자기의 정적을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냥 공격할 수는 없잖아. 나 죽이려고 했었어. 내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데 나한테 어떤 위협을 가했어. 테러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반대당이야. 그럼 내가 반대당에 대해서 공격할 여지가 훨씬 더 많겠지. 정조가 이렇게 이용한 것이다 라고 정의역변을 해석한 분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조에게 정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정적이 없었어. 이후에 밝혀진 바로는. 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론이 아니야. 그럼 누굴까? 몇몇 있는 정적을 그나마 있던 정적을 정조는 소탕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자작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허술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 정의역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나 정조는 말년에 독살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특히나 당시에도 이런 소문이 퍼져 있긴 했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 초중반에 소설, 국문학자 지금 이대 교수로 있는데요. 이대 교수로 계신 분이 소설을 내시고 이걸 영화화하면서 거기에서 정조가 노론에게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은 독살까지 당하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안성기 분이었습니다. 안성기가 정조의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요. 역시나 잘생기셨죠. 그 당시 최고의 배우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고의 배우의 반열에 오르시는 분이죠. 독살되셨어. 공격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살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전까지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백성은 아끼고 문화는 살리고 정치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 근데 독살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누가 죽였을까? 노론 이놈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건 뺍시다. 예. 금등지서는 빼고요. 독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덕일이라는 분이 자주 등장을 하시는데 왜 조선왕 4명 중 1명은 독살당했을까?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정권을 차지하려고 왕을 꼭두각시로 이용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나쁜 놈들, 정치 세력들, 늙은 여우들, 노론. 결론은 노론. 기승전 노론. 이렇게 가는 분입니다.
이덕일 씨 글은. 저 독살설을 지속하게 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요. 이분 독살 당하셨어. 누가 죽였을까? 나쁜 놈들이지. 그런데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 역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독살설이라고 보기엔 좀 뭔가 미심쩍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 어. 수은을 처방했어 막판에. 근데 왕의 약 처방도 모든 것을 다 어의가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조의 오랜 병세 그다음에 이 처방은 궁중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요. 수은을 처방했다라고 하는데 한약 하시는 분이 한의사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안 쓰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남들과 다 공유하고 있는데도 거기다 독약, 먹임 이렇게 써놨을까? 그럴 순 없다라는 것이지. 노론이 이 어의까지 다 장악을 해서 어의를 들이 정조에게 수은 처방을 해서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데 독살설에는 역시 노론의 영수 심환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룰 텐데요. 알고 봤더니 심한지랑 비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정적이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라는 거야.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심한지가 노론의 짱 먹는 사람입니다. 심한지가 정조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 중에서도 또 약 처방을 보니까 인삼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해요. 인삼이 그 당시 인삼은 이제 산삼인데요. 산삼이 안 맞는 사람 있죠. 열 많은 사람, 고열함, 겨울에도 얼굴 벌건 사람, 겨울에도 반소매 입고 다니는 사람,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땀 너무 말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삼이 안 맞아요. 특히나 인삼 뿌리에 아주 열을 내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은 특히 인삼차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인삼차는 인삼의 좋은 부분 갖다가 인삼차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인삼 찌끄레기 갖다가 뿌리 같은 거, 잔뿌리 같은 거 갖다가 인삼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삼차 뿌리에 특히나 이 열을 내는 성분이 많은데 그걸로 인삼차를 만드는데 열 많은 사람이 그걸 먹어봐. 잘못하면 빵 터져버리지. 그지?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이 인삼차를 아주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삼을 처방을 했어. 정주 대왕님께. 열이 많은 체질인데다가 성질도 아까 고 영화 배우 고씨 그 배우님 닮았는데 인삼을 거기다 처방을 하면 풍선에다가 부풀어 오른 풍선에다가 계속 공기를 훅훅훅훅 집어넣다가 죽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의사 하시는 분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죽을 확률은 극히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비어는 뭐냐면 정조가 돌아가실 때의 정순왕후 어머니죠. 근데 진짜 어머니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영조가 다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어머니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니죠.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홀로 임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순왕후가 독살설에 관계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해경궁과 어, 해경궁 공씨가 지은 한중록에 이미 그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정조가 독살 당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 궁중 전체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심한지 노론의 그 영수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유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대왕에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있잖아요. 병을 다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횡격막에 고질병이 들어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 없으시다. 최재공의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지 격한 번뇌로 인하여 항상 건강을 해치시니 성상께서 어찌 이리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뱃속에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다. 여름 들어서 더욱 심해져. 그동안 성질이 차가운 약재를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올 한 해 동안 황련을 한 근이나 가까이 먹었다. 항상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온돌의 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모두 고생스럽다. 이분이가 되게 열이 많으신 거예요. 예.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인삼 한 근만 먹었을 경우엔 진짜 돌아가실 확률이 되게 높다면 그걸 거기다 기록을 해 놓겠냐는 것이죠. 예. 돌아가신 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독살설은 아니고 이분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 지병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 편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조선 시대 후기에 붕당 간에 격화된 정쟁을 바로잡기 위한 정치 형태가 탕평 정치였는데 이 탕평 정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이 정조였습니다. 근데 이 정조라는 분은 똑똑하신 데다가 젊으신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하고 특히나 이 환국을 끝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배경에 환국, 붕당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늙은 여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등장할 때부터 이 붕당 정치를 환국 정치를 끝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분처럼 영린해서 그리고 있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별로 사실에 맞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과 싸우다가 얘네들이 독살까지 시킨 억울한 임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병사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그럼 실체는 뭘까? 정조대왕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쇠를 풀어줄 부분이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요. 비밀편지 350통이 발견이 됐어요. 원래 이미 비밀편지는 있어서는 안 돼요. 특히 왕은요. 정치와 관련해서 모든 것은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붙여진 편지인데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심한지 두둥 노론이죠. 노론.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기록이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졌었던 무언가로 만들어졌었던 미화되었었던 정조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밀 편지에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정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대로 애정을 뿜뿜 품어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재미난 영상을 뽑아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